좋은 사람. 갑자기 몰아친 한파의 입김을 불며 당황하던 겨울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평소에 좋아하는 여자 후배와 둘이 함께 지하철 방향으로 가던 중 후배가 카페 앞에서 멈춰섰다.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뜻한 인테리어가 우리 둘을 유혹했다. 대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갈래요? 너무 추워요. 세상에 근래에 내가 무슨 착한 일이라도 했던가? 대시 그래. 너무 춥다 진짜. 나와 그녀는 카페 안에 들어가 카페의 온기를 느끼면서 메뉴를 골랐다. 대시 난 녹차라떼요. 오빤 고구마 라떼 해요.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맘대로 내 메뉴를 고르더니 주문해 버렸다. 대체 고구마 라떼가 뭐지? 나는 의문을 가지며 카운터에 10,000원짜리를 내밀었다. 대시와 오빠가 쏘는 거예요? 감동 물결표 쌓인 다음엔 내가 살게요. 아마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단 둘이라면 내가 사고 싶다는 맘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자리에 앉아 이야기가 시작됐다. 날씨에 대한 불평, 좋은 노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갔던 이야기. 함께 그렇게 보낸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처음 콘서트에서 느꼈던 그 기분보다 더 좋았다는 걸 알까. 자리에 일어나 카페를 나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 그 뒷모습만 보면 외로움에 몸서리 치면서 괜히 슬픈 발라드가 듣고 싶어진다는 건 알까. 자판기 커피를 내밀며 그 속에 감춰온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빤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을 뿐. 자살 후 발견된 어느 남자가 쓴 자기 분석 노트. 그는 블로그에 짧은 문구를 남긴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군중 속의 고독이군요. 라는 위로가 사무치는 날. 나는 모두와 함께 있지만 그들 사이에 나는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도 했다. 누군가와 새로이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것 같다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던데 나는 인간이 아닌 걸까? 아니면 동물이 아닌 걸까? 나는 이상한 물음과 함께 그는 웃기도 했다. 웃기도 했다. 라는 말은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미소를 제외하면 거의 웃지 않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지독한 무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렇게까지 웃는다는 행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웃어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 언제 기록했는지 모를 자필로 적은 듯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가 자살한 뒤 방에서 발견된 노트인데 자살하기 몇 달 전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측했다. 노트 안은 굉장한 앞필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그저 늘어놓기만 한 내용이 신경질적으로 고친 자국을 오히려 과시하듯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이름을 제외한 그 자신에 대한 것이었는데 한 권 빼곡히 적혀 있을 줄 알았던 노트는 겨우 채 10페이지도 되지 않아 끝나 있었다. 짧은 자괴감과 함께 32이라는 짧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는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그 노트를 보면 어쩐지 그에 대해 알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에 충분했다. 가장 처음 적힌 내용은 자신의 생일에 관한 내용이었다. 1986년 12월 24일이라는 날짜 뒤에 대충 찍은 콜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무지 작가를 지향하던 사람이 기록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마치 이력서에 설명을 덧붙인 것 같은 그의 무표정을 보는 듯 했다. 그 자신의 기록에도 남아있다시피 그는 자신의 생일 날짜를 상당히 싫어했다. 12월 24일, 25일이 1년 중 가장 싫은 이틀이야. 그 이유를 물으니 즐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다. 자신의 생일은 기억하기도 쉽지만 잊어버리기도 쉽다면서. 게다가 언제나 25일과 연결되어 그 이틀간은 1년 중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도 했다. 모순 아닌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기피하는 인간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 외롭다고 말하다니. 다음은 그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었다. 신장과 몸무게, 시력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따내는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려 노력한 듯했다. 마지막으로 재본 게 군대 신검이었고 거기서 169였으니까 그냥 계속 169라고 하는 거지.
170이나 169나 뭔 상관이야.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심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169라고 말했다. 그냥 170이라고 말할 법도 하건만 이상하리만치 자신은 169라고 했다. 기묘한 자존심이 발동한 건지 뭔지 그런 주제의 몸무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반드시 말해야 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상을 떠나기 때문인지 그는 심장 아래에 별거리낌 없이 자신의 몸무게를 적은 것 같았다.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몸무게가 불어나 지금은 세 자리라며 욕지거리를 뱉던 게 생각이 난다. 발목이 두꺼워져서 놀랐다는 말과 함께 억지로 소리 내어 웃던 일도 있었다. 시력이 나쁜 그는 안경을 벗은 적이 없었다. 선이 되어서 처음으로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고 그 뒤로 두어 번 더 착용한 적은 있었으나 30년간 안경을 써온 얼굴에 익숙한 그로서는 새로이 느껴지는 어색함과 맨 얼굴이 가져다주는 묘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렌즈 착용을 포기했다. 그의 근신은 상상을 초월했고 거의 모든 집단이나 단체 안에서 그보다 더 근시인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 점이 그는 이상한 우월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 밖에 수염이나 머리카락 등에 대해 적혀 있었다. 수염은 자라는 위치가 이상해서 길러도 소용없어 항상 면도해야 하지만 귀찮다고 쓰여 있었고 머리카락에 관해서는 수염보다는 좀 더 상세했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발이 귀찮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건 그 이상 자라난 머리카락은 도저히 자신조차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숫주 많고 자라기는 빨리 자라니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 원하는 만큼만 머리가 자라면 좋을 텐데. 항상 이 말을 하고 나면 인간은 나무처럼 광합성이 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또 모든 생물이 먹고 살아남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라면서 뜬금없는 주제를 늘어놓곤 했다. 그러고 보면 철학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방금 말한 인간이 나무처럼 진화를 해야 한다거나 여성의 가슴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거나 또 무슨 유행을 따르는 인간들을 보면 복사기에서 찍어낸 복사기 인간 같다거나 그런 걸 주제로 단편을 쓴다고 하더니 하나라도 완성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작가가 되고 싶어. 살아생전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는 지속하진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글을 썼고 나름대로 괜찮은 단편 몇 편은 완성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장편 소설은 언제나 시작부터 말아먹거나 쓰는 도중 진행이 안 된다며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내팽개쳐두곤 했다. 그러다 생각나면 처음부터 읽어보며 이 부분이 잘못됐었다는 둥 수정하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작가가 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 심지어 겨우 취직한 직장을 3개월 만에 관두고 친구 집에 빌어 살며 게으른 생활을 계속하기도 했다. 그의 우울증이 거기서 왔는지도. 그는 사람을 만날 때 가면을 쓰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물론 그의 성격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나를 포함한 아주 가까운 몇 사람뿐일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서워 차라리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는 것이 싫다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의 평가는 한없이 낮을 것이라고 했다. 이 노트에는 그 자신조차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쓰레기로 자신이 살아있기에 세상이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더 적혀 있었다. 죽기 얼마 전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이 돼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고백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감히 자신이 그녀의 그런 작은 행복을 깨버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 봐서 그가 얼마나 큰 열등감을 가졌었는지 알 수 있다. 이 아래로는 그 자신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적혀 있었다. 이 또한 그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미처 알지 못했기에 나는 스스로 그의 친구를 자청했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을 조금 느낀다. 내가 알기로 그는 죽기 전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적이 없다. 두어 번 있긴 했지만 어떤 아군인지 그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기에 주변에서는 일하지 않는 그를 별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몇 년 지나니 확실히 점점 위축되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긴 했다. 항상 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나에게 몇 번 솔직하게 말해온 적은 있다. 그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점점 내게 연락을 해오지 않고 반년 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야기도 한 적 있었다. 차장이라는 사람과 면접을 했는데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 차장은 무슨 이유인지 자신이 그와 같은 나이이며 같은 대학교 동창임을 밝혔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는 면접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유인즉슨 그 남자의 인생이 질투나기 때문이라 했다. 중소기업이지만 33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의 차장이다. 그것이 혈연이건 아니건 비교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돌아오는 길에 나아지려던 우울증이 다시 도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난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는 인간인데 딱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다면 인정하는 거였어.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아는 인간이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젠 아냐. 친구가 결혼하면 씁쓸하고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나. 나는 뭘 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밥 벌어먹고 살 회사 한 군데 들어가질 못한 걸까? 저기 저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벌써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하면서 말야. 그러니까 난 인간성마저 나빠진 거야.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진정한 인간 쓰레기지. 그런데 그걸 자각하고 나서부터 난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 무서워. 세상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거든. 난 내 존재를 의심하게 됐어. 그러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감정보다 두려움이 가장 앞서게 돼. 나는 살아있는 나 자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어쩌면 그때 나는 그가 자살할 것임을 알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깨달음은 늦는 법이고 나는 6개월 뒤 이 노트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의 모든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실천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허나 세상은 그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바빴고 그런 세상을 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추측한다. 내가 이제 와서 한 사람의 생을 몰아 말할 수는 없다. 나조차도 그를 돌아보지 못한 세상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 눈을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를 떠올렸을까? 부모님? 친구? 혹은 예전에 키웠다던 강아지일까? 만약 그 누구도 없다면 우리는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그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들고 있던 펼쳐진 노트를 접어 책상에 올려두었다. 이 노트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봐야만 한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는지 정도는 알아줬으면 싶다. 과연 그 스스로가 바랐을 일일까 의문은 들지만 그냥 그렇다고 믿으려 한다. 나는 이 노트는 그가 남긴 자신의 마지막 흐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그 흐느낌으로 하여금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나는 방을 나섰다. Who are you? 영화를 하나 틀어본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10몇 년 전에 나는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영화를 틀어본다. 거기선 사람을 죽이며 웃고 있다. 다른 영화에서는 범인을 쫓는 형사, 어떤 영화에서는 부하에게 배신당하는 왕, 어디에선 지능이 낮은 자폐아. 그동안 찍었던 영화를 쉬지 않고 보는 동안 나는 내 존재를 느낀다. 나는 영화 속에서 로맨티스트이자, 살인마이자, 형사, 왕, 아버지, 아들, 장애인 등등 수많은 내가 된다. 마지막 영화를 보고 나면 두려움을 느낀다. 아니, 이건 공허함일까? 알 수 없다. 검은 TV 화면이 나를 비춘다. 그곳엔 내가 있다. 나는 나를 보고 있고 나 또한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 멍청하게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찍어놓은 것 같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을 거부한다. 저건 내가 아니야. 영화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순간 나는 TV에 비친 나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크랭크인. 웃어야 복이 온댔다. 빌어먹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망할 놈의 대중매체들은 웃지 않는 사람들이 중죄라도 짓는 것 마냥 웃는 것을 강요한다. 그들의 말에 나는 콧방귀를 날려줄 뿐이다. 오늘 촬영지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내가 잘 나가는 배우였다면 매니저가 차를 태워 가겠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무명 단역 배우일 뿐이다. 돈도 없고 인기도 없는 배우는 대중교통이 최고다. 버스를 타면 항상 서서 가야 한다. 적지도 많지도 않은 승객이지만 대부분 지하철역을 향하는 사람들이기에 버스에는 내 자리가 없다. 나는 버스 뒷문 바로 옆자리에 서서 자리를 잡는다. 앉은 사람을 보니 청초한 미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다.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남아있나 싶었다. 실례인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그녀를 훔쳐보고 있자니 어느새 지하철역이다. 뒷문 앞에 서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우아한 몸짓에 나는 또 다시 시선을 뺏겼다. 지하철역을 향하는 동안 그녀를 찾아봤지만 인파에 휩쓸려 놓치고 말았다. 아꼈지만 나는 발길을 재촉한다. 잠시 기다리면 지하철이 들어온다. 파도에 몸을 맡기듯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나는 지하철 안에 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데 사람은 어째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지. 나는 가까스로 내 자리를 잡았다. 앉아서 간다는 그런 운 좋은 소리는 아니다. 서서 가더라도 편한 자세가 있는 법이다. 나는 운이 좋다는 말을 이럴 때 쓴다. 겉봐, 안 웃어도 복은 오는 법이다. 그리고 양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좀 덜 끼치려고 왼편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내 생각에 확신을 가졌다. 그녀가 내 옆에 서서 버스에서처럼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다. 나도 똑같이 바깥 풍경으로 눈을 돌렸다. 아무리 그래도 그녀의 옆모습을 빤히 쳐다볼 수는 없었으니까. 오늘처럼 행복한 출근길은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역 이름을 알리는 방송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지하철에서 내렸다. 촬영장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날 보는 사람들마다 오늘 표정이 좋다는 말을 건넸다. 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런 말이 싫지 않았다. 평소라면 대기 시간이 지루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짧은 시간 만끽했던 혼자만의 시간을 되새기며 나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불렀다. 오늘은 솔로인 주인공 곁을 지나가는 커플역인 만큼 이 기분을 가져가면 연기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쪽에 서서 짧은 대사를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제작진 한 명이 날 불렀다. 오늘 상대역을 데려온 모양이다. 처음 보는 여성과 커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잘 될 것 같았다. 인사를 나누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그 예감을 확신으로 바꿨다. 지하실. 며칠 전부터 정전이 잦은 건 빌어먹을 쥐새끼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 나는 이보다 더 평화로운 곳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에 분노나 짜증이 찾아오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여기는 도시보다도 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많았고 결국 필요한 것은 근처 마을로 가 사와야만 했다. 더 이상 사람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건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망할 놈의 오지랖으로 짜증을 돋운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오늘 지하실에서 뛰노는 쥐새끼들에게 영면을 줄 작정이다. 나는 손전등과 삽을 챙겨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은 고요했다. 약간의 습기는 털이 쭈뼛서게 했다. 불청객이 들어오는 걸 눈치채고 숨은 건가? 나는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추며 쥐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30분 넘게 지하실을 뒤졌지만 쥐구멍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따금 작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곤 했지만 설마 이 작은 구멍으로 쥐가 돌아다닐까? 대체 뭐 때문에 자꾸 정전인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뒤져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발전기를 검사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환청이다. 혼자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생기는군. 한쪽 벽에서 났고 우물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어두운 곳에 계속 있었더니 스트레스가 쌓인 모양이다. 아니겠지 설마.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기 직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전등을 비췄을 때 붉고 가느다란 지렁이 같은 것이 지하실 벽 구석으로 빨려가듯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환각까지 보는 걸까?
기분이 나빠진 나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 뒤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전 때문에 나는 결국 기술자를 불렀다. 제기랄, 그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제발 입 닥치고 발전기나 고치란 말이야. 나는 그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하실로 그를 안내했다. 그가 소리 지르며 공구조차 챙기지 않고 도망갔다 해도 나는 다 이해한다. 나도 똑같이 행동했고 그 뒤로 다시는 지하실로 가지 않았다. 지하실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다. 그날 환청이라 생각했던 낮고 우물한 소리는 나를 조이듯 가까워지고 있다. 단순한 울림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한 소리의 정체가 궁금하지만 도저히 지하실을 엿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저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소리는 나를 미치게 만든다. 돈, 그리고 가벼운 짐 몇 가지만 챙겨서 나는 오늘 이곳을 떠나려고 한다. 지하실에서 본 지렁이 같은 촉수는 이미 지하실 바깥으로 퍼져 마치 점막처럼 내 집을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 소리는 더더욱 가까워져 마치 지하실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여기를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자와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정면에 보였던 나를 빤히 쳐다보던 눈알 때문이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수년간 살던 집이었지만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통해 집을 본 뒤 나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눈알들의 시선이 날 향한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